네, 저희 본게임2는 코로나 자가검사 후에 녹화를 진행합니다. 뭐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네. 네, 드디어 또 다시 옛 모습을 보는 듯한. 예, 표현 수위가.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을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2의 SG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북한의 각종 미사일들이 발사되는 모습이네요. 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공망 체계일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사일 잡는 미사일로 불리우는 한국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나오니까 더욱더 이제 그 관심을 모으게 되는데 최근에 아주 핫한 그리고 묘한 영상이 나왔어요. 영상이요. 네, 뭐 본게임 2 시청자라면 다 보셨을 거예요. 두 분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맞죠? 어떠셨나요, 소감이? 아니, 전 처음에 이거 이 장면 보고 시계 보고 막 발사 막 이거 저는 그 대역도론에서 한국에서 한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편집한 줄 알았어요. 재미로. 근데 진짜 이거 그 편집 북한에서 정식으로 공개한 겁니다. 예, 김정은 본인 맞고요. 맞고요. 일단은 김정은이 허락 안 하면 만들 수 없는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출연도 하고 예. 북한으로 보면 세련된 거지만 국제 추세로 보면 약간 병맛이라 예. 뭘 추구한 건가 김정은은? 그렇죠. 일부러 약간 B급 이미지 그런 일부러 그걸 추구한 건지 아니면 그냥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죠. 아니 근데 딱 첫 장면 보고 김정은이 전부 몸무게를 줄였잖아요. 예. 140kg에서 120kg로 20kg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120kg 되는 건데 여하간 딱 선글라스 쓰고 그러니까 우리 뭐 싸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뭐 싸이 뮤직비디오를 찍었냐 하여튼 댓글들이 보면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었는데요. 예. 그 3월 24일 날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하는 ICBM을 쏜 다음 날 좀 전 영상이 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일단 과거하고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 자기들의 국방력 강화를 홍보하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공적을 강화하려는 업적을 과시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니 북한이 그냥 본인들이 만들었으면 그냥 17형이라고 하면 17형인데 17형이라고 주장하는 또 15형이다. 아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실제로는 15형으로 보여지고요. 차이가 뭐길래 그렇게? 엔진 노즐이 화성 15형과 동일하게 지금 2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노즐이라는 게 불이 나가는 뭐 구멍이라 해야 될까? 그게 두 개. 화면 이렇게 생긴 거. 예. 그게 17형은 4개니까 찍힌 것이 정말 그 발사 장면하고 동일한 것인지는 100% 확인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서 보면 화염이 나오는 노즐은 이제 4개로 보입니다. 아, 4개예요? 네, 그러니까 화성 15형하고는 분명히 다른 모습인데 원래 이제 화성 15형이나 17형에 들어간 백두산 엔진이라는 게 원래 원형이 우크라이나의 RD-250이라는 엔진인데 그 특징이 보면 엔진 하나가 한데 노즐은 2개짜리예요. 그게 한 세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 17형은 백두산 엔진의 2쌍이 들어있는 거고 노즐 자체는 4개인 게 맞고요. 근데 이 화성 17형이 정상적으로 발사가 돼서 올라간 건 맞는데 이 문제는 이게 이제 3월 24일 날 보면 무려 6,200km나 올라갔어요. 그럼 그때 그 성공한 게 맞느냐를 따져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건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레이더나 이런 거 통해서 일단 로켓이 몇 분 만에 연소가 되고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가다가 떨어져 나갔는지 다 추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딱 화성 15형 데이터에 있다는 거죠. 일단 로켓 연소 시간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 나타난 김정은의 그림자 방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림자 방향이 뭘 말해줍니까? 아주 세밀한 건데 3월 24일 날 발사된 거는 오후입니다. 오후 시간에 한 3시 넘어서인데 근데 3월 16일 날 그 원세 맛에 실패했을 때 시간이 오전 시간대였어요. 그 그림자 방향을 보면 햇빛의 그 방향이나 이걸 봤을 때는
이게 오전에 쏜 그런 방향이라는 거예요. 김정은의 그림자가. 그러니까 오전 시간대였기 때문에 이게 3월 16일 날 쏜 영상을 일단 짜집기 한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3월 16일도 일단은 발사된 다음에 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처음엔 20km에서 폭발했다고 그러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보다 더 낮은 곳에서 폭발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그보다는 더 높게 한 20km 이상 올라간 걸로 보여져요. 예. 연소 시간을 감안하면. 그래서 북한이 그 전에 2월 말하고 3월 초에 또 2번을 쏜 적이 있는데, 정찰위성 발사라고 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은 신형 ICBM 시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해놓고 이제 정찰위성 발사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 고도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 고도로 낮게 올라갔는데 한 600km밖에 안 올라갔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2월달, 3월달, 그다음에 3월 16일 3월달에 2번이죠. 그 전에 3번 쏜 거를 적당히 짜집기해서 맞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의 분석입니다. 와, 그림자 방향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찾아낸. 와. 근데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이게 최고 존엄이 관여된 거짓말이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그렇죠, 김정인 시대 들어서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게 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전에 그 은하로켓 실패한 다음에도 바로 실패했다고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거짓말이라면 엄청난 초유일인데 왜 그럼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을까를 따져보면 그 16일 날 폭발한 게 평양 시내 근처에 있잖아요. 네. 그 순환비행장이 가까이 있는데 낮은 곳에서 폭발하니까 그걸 평양 시민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파편이 평양시 근처에 떨어지면서 그 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달 들어 4월 15일이 아시다시피 김일성 생일 110주년 엄청난 경축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계속 띄워야 되는데 주민들이 동의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빨리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무리수까지 포함해서 도대체 미사일을 몇 번을 쏜 거죠? 올해만? 1월에만 이제 7차례 예. 쐈는데 이렇게 한 달에 7차례 쏜 거는 처음입니다. 탄도미사일만 6차례, 순항미사일만 이제 한 차례고, 베이징 올림픽 폐막 직후에 2월 27일, 그 다음에 이제 지난 3월 5일 날 쐈는데, 이게 이제 27일, 3월 5일 쏜 게 정찰위성을 명분을 한 거지만 사실은 화성 17형을 쏜 거고, 이번에 이제 짜집기한 영상에 일부 활용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월 24일 날 화성 15형 또는 개량형으로 추정이 되지만, 하여튼 그 고도 자체는 새로운 기록입니다. 6,200km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탄도미사일에 있어서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대 높이 튀기 세계 신기록을 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고각 갱신, 이렇게. 갱신하는데 고각 발사를 하기 때문에 북한은 고각 발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ICBM 발사를 해서 이제 모라티엄을 이제 정식으로 파기를 하게 된 거죠. 예. 북한의 그런 미사일 위협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방어 수위 또는 대응 수위도 같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예. 우리 KAMD라고 그러죠. 우리 본 게임에서 여러 번 다뤘었는데, 우리가 미국의 MD 체계를 참고로 해서 이제 미니 MD 비슷하게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미국제는 패트리어트 팩3가 있고, 국산으로 이제 천궁2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LSAM. LSAM이라는 게 이제 롱 레인지 서피스 투 에어 미술의 이제 약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따지면 항공기 잡는 대공 미사일 중에 사거리 긴 거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탄도미사일 요격력까지 갖춘. 그래서 이게 이제 항공기뿐 아니고 적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개발되고 있고, 지난 2월에 이제 처음으로 시험 발사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지상 부유 시험이라고 그래서. 그럼 뭐 하는 거죠? 네, 이 영화에 나오는 것 같죠? 아, 이게 목표 유지하고 그런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탄도의 방향을 조정해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탄두 앞에 센서가 있으면 거기 적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위치가 이제 좀 잘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후좌우 자세를 조정해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확히 히트킬, 적 미사일 탄도를 명중시키는 기술인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번에 성공을 해서 LAMD가 이제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루어진 시험은 실제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요격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날아온다고 컴퓨터상으로 예. 상정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앞으로 이제 실제 그 적 탄도미사일 상정한 미사일을 실제로 쏴서 그 요격하는 시험은 남겨두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성공을 하면 완전히 개발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경로를 따서 비행하는 계획 유도 비행 시험이었다 이런 네. 이제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근데 뭐 LSM 이게 결국은 뭐 사드, 패트리어트 다 뭐 그 계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지금 KAMD라는 거는 하층 영공에 이제 촘촘한 요격망을 구축을 하는 건데 지금 최대 요격 고도가 35km인 게 미국의 이제 패트리엇 아주 유명한. 네. 그리고 최대 40km 고도까지 방어 가능한 게 국산 청궁2. 그다음에 상층부는 이제 요격 가능 고도가 40에서 150km까지 되는 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게 이제 사드인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중층부의 방어인 거거든요. 그래서 LSM이 합세하면 이제 그 40에서 60km 지금 비어 있는 그 고도를 담당을 하면서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LSM은 천궁하고 패트리엇하고 이 교전 통제소와 탄도미사일 요격 작전 수행을 위한 탄도탄 작전 통제소 그리고 중앙 방공 통제소하고 이제 데이터 링크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예. 2024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LSM은 한 개 포대당 다기등 레이더 1기, 교전 통제소 하나, 작전 통제소 하나, 그리고 탄도미사일 요격용 대탄도 유도탄 발사대 2기하고 대항공기용 유도탄 발사대 2기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될 거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종류가 이제 개발이 이제 되고 있는데 아직 자세한 자원은 이제 공개가 안 됐지만 이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의 경우를 보면 사거리는 뭐 150에서 한 200km 이상, 요격 고도는 한 최대 50에서 60km. 근데 이게 뭐 사드 정도는 바로 안 돼서 한 100km까지 네. 업그레이드할 그런 이제 계획도 갖고 있고요. 요격 가능한 표적 속도는 최대 마하 8.89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엄청 빠른 거네요. 예. 특히 ABM은 이제 단분리 체계하고 직격 비행체 그리고 궤도 수정 및 자세 제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천궁2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정확하게 탄도미사일을 파괴되니까 이 1단 로켓으로 일단 맨 위로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 한참 올려야 되고 단분리 직후에 요격 가능한 고도로 올라서면 그때부터 이제 영상 적외선 방식을 통해서 적 미사일을 추적을 하고요. 그리고 가까이 접근하면 이제 아까 그런 기능들로 궤도 수정하고 자세 제어 시스템, 이제 추진체 점화 소화를 반복하면서 껐다 켰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직격 비행체, 즉 부딪히는 그 비행체의 궤도와 자세를 조정해서 요격을 하게 되고요. 미국의 SM3도 좀 유사한 궤도 수정 및 자세 제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네. LSM이 더 우수해서 작동 시간이 LSM이 SM3보다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LSM이 상대해야 될 그 북한 미사일, 와, 하도 좀 종류가 많아서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이제 북한이 올해 이제 1월 5일 날 처음으로 미사일 도발한 다음에 6일 만에 두 번째 미사일을 쏠 때 김정은이 이제 참관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죠. 두 번째 시험할 때 처음보다 2배 빠른 마하 10 이상을 기록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극초음속 미사일 일부와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도 뭐 1월 달에만 뭐 1월 14일, 17일, 27일 뭐 계속 이어졌는데 뭐 종류별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KN-23 철도에서 쏘는 KN-23 미사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KN-24도 있었고, 그다음에 KN-23 개량형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월 25일에는 이제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발사가 됐죠. 최대 사거리 한 1,5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속도도 이제 속도인데, 러시아하고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 807 같은 경우는 지그재그로 비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상하 좌우 회풍 기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북한의 경우는 지금까지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 성공했다지만 러시아, 중국 수준은 아직 안 되고 다만 이 선해 비행만 가능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하로는 안 되고 좌우로만 되는 건데 좌우 선해 반경이 굉장히 커요. 뭐 북한이 시험할 때 한 260km, 260km 거리를 한 휘어져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야구에서 그 휘어져 들어오는 걸 뭐 슬라이더라고 그러나요?
슬라이더. 예, 슬라이더라고 그러죠. 이 슬라이더도 이게 각도가 크고로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의 경우도 이게 포물선형 관성의 법칙에 따라 날아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요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놈이 정확히 몇 분 뒤에 어디 올지 이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국정무성 미사일 속도지만 전문가들은 그 궤적 이 비행 방식이 이제 위협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월 30일에는 4년 만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형도 쏘아올렸고 그래서 북한은 정말 긴 중간 거부터 짧은 거 포물선형 궤도부터 변칙 궤도 비행을 하는 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이 다양한 미사일들을 이제 석고 쏘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사실은 지금 요격 체계 가지고는 요격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워낙 메뉴가 많아가지고 무슨 천국도 아니고 아무튼 네, 그 중에서 제일 위협되는 건 역시 뭐 화성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뭐 15형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북한의 신형 ICBM은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던 종전의 화성 15형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무겁고 강력한 탄두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이 정도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고도가 6,248.5km까지 상승을 했는데 전혀 할 필요 없는 고도긴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 적외도 위성들 뭐 300km, 500km 상공이 있는데 그거보다 20배를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로켓의 힘이죠. 힘이 그 정도 있다는 거고 이거를 이제 이런 고각으로 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쏘는 경우에 충분히 뭐 미국을 타격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상승해서 거리 1,090km를 1시간 7분간 비행을 한 거고요. 아무튼 세계 탄도미사일상 높이로는 최고 기록을 세운 건 맞습니다. 필요는 없지만 네. 네, 혼자 달리고 있습니다만 기록은 세우는 거죠. 네. 그렇게 안 쏘니까 다른 나라는. 그렇죠. 네. 다른 사람들은 넓이뛰기를 하는데 높이뛰기를 혼자 하는 거죠. 네. 또 힘은 있다 내가 이걸 보여준 거니까. 2017년하고 비교를 하면 그 당시에 화성 15형은 최대 고도가 4,475km였고 비행거리가 950km로 53분간 비행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당시보다 확실히 좀 더 올라가고 비행거리도 늘어났다 이런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17형이든 뭐 15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능 체크가 중요한데 자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최대 사거리에 이제 관심들 많이 가지시는데 좀 새겨서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언론에서도 전에 화성 15형이 13,000km였고 이번엔 더 높이 올라갔으니까 15,000km까지 나간다. 그 부분을 많이 부각시키는데 사실 북한에서 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리는 13,000km면 됩니다. 뉴욕까지 다 커버가 돼요. 15,000km는 굳이 날릴 필요가 없어요. 북한의 가장 큰 목표가 미국에 대해서 핵위협을 해서 뭔가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뭐 미 본토 넘겨서 멀리 날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15,000km 날릴 능력을 뭐 하냐? 탄도 중량을 늘리는 거죠. 네, 탄도 중량을 늘리면 세게도 가능하군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3,000km 이내 범위 내에서 다탄두루가 됐던 아니면 보다 큰 위력의 무거운 탄도가 됐던 그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북한의 이제 이동식 ICBM 발사 능력이 향상된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화성 17형이 비록 발사에 실패했다고 하지만 일단 이륙하는 데까지는 성공한 거는 맞단 말이에요. 그 이동식 발사대가 보면 이것도 역시 세계 최대입니다. 바퀴 한 축이 11축, 그러니까 총 22개 달린 세계에서 제일 큰 이동식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세워서 바로 거기서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화염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화염을 옆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이런 보호 장치 같은 것도 있고 장치가 있군요. 네, 그래서 과거에 2017년에 북한이 화성 14형, 15형 뭐 이런 거 쏠 때는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는 갔는데 이 거치대에 미사일을 올려놓은 다음에 발사대가 떨어져 나온 상태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발사대를 보호할 만한 장치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화염 보호 장치 이런 걸 만들어서 바로 그냥 쏴버리는. 그러니까 그만큼 기습적인 발사 능력이 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 그만큼 대응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협이 이제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참고로 이제 화성 17형이 괴물 ICBM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길이가 한 23에서 24m 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참고로 미국의 주력 ICBM인 미니트맨 3는 길이가 18.2m고요. 중국의 최신형 ICBM이 이제 둥펑 41의 경우는 21m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신형 토포램이 길이가 22.7m이기 때문에 화성 시추령이 거의 세계에서 제일 긴 ICBM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직경도 뭐 당연히 화성 15형 2m급에서 이건 한 2.3에서 2.4m급으로 이제 커졌고, 탄두도 이제 보면 화성 15형에서 뭉툭해요. 뭉툭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다탄두도 실을 수 있다. 아직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한 뭐 2, 3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이런 다탄두 미사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멀리도 나가는데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와, 이건 진짜 위협적인데요. 북한이 다탄두라도 지금 과연 MIRB까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캐스천만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말 최고의 그 군사 강국술을 갖고 있는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은 일단 갔더라도 MRV 정도.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뭐 워싱턴이면 워싱턴, 뉴욕이면 뉴욕에 여러 개 탄두를 퍼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부분 아직까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됐고요. 북한이 그거를 개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미국과야 큰 딜, 협상을 하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미 본토라든지 뭐 하와이나 이런 데서 오는 미 중원군을 못 오게 협박하는 의미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위협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우리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탄두 ICBM이 각각 떨어지기 전에, 쪼개지기 전에 요격하는 게 좋겠죠. 예. 그러니까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이나, 선제, 예, 공격, 아니면 타격. 예. 아니면 발사된 직후나 요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선제 타격 얘기도 하는데, 이제 서국방 장관도 최근에 미사일 사령부 육군하고 공군 창설식에서 이제 그 사실상의 선제 타격 개념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북한이 뭐 격렬히 이제 막 난리를 쳤죠. 저희 쪽 표현대로 하면 게임 쪽 극딜을 했죠. 사실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얘기한 건데 극딜을 퍼붓더라고. 저도 그냥 보고 막 뚜껑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개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응이 우선 발견하자마자 바로 때리기도 힘들고요. 또 뭐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북한이 예를 들어 미사일을 쏠 듯이 막 이랬는데 실제로 안 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이게 무슨 빌미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죠. 우리는 훈련한 건데 남한이 먼저 우리한테 전쟁 도발했다. 그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그래서 그러게 이게 훈련이라는 게 구분이 어려울 것 같긴 하네.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실제 그런 식으로 기만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 발사된 직후에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뭐 이런 방법들도 이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LSM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그런 구도일까요? 엄청 중요하다는 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예로 들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 중심으로 격상전을 하고 있지만 전쟁 전 단계에서 러시아의 군사 개입 의지를 좀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없었다라는 점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나 러시아 내 주요 거점들을 타격할 수단으로 뭐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갖고 있었다면 얘기가 달랐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LSM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은 이런 현대적인 첨단 방공 체계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러시아는 원래 이제 미사일부터 쏘고 시작하는 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러시아가 침공을 좀 재고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방어적인 면에서 그런 준비가 됐을 수도 있다는데 그런 걸 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LSM을 가짐으로써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이제 갑자기 공격을 당하고 갑자기 뭔가 좀 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체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유비무환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북한의 이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도 강하게 이번에는 우리의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제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강한 의지를 이제 보여줬는데 북한이 ICBM 발사한 3월 24일 오후에 우리 육해공 각종 미사일 그리고 정밀 유도 폭탄을 쏘면서 대응을 했는데 육군의 경우 이제 현무투 지대지 미사일 한 발 그리고 미국제인 전술용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ATACMS라고 그러죠. 한 발 썼고요. 해군의 경우는 그 이지스함에서 해성투 함대지 미사일 한 발을 쐈고 공군의 경우는 제이담이라고 불리는 공대지 합동직 격탄 두 발을 각각 발사하거나 이제 투하해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를 이제 보여줬는데 동해상을 향해서 이제 발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킬체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북한의 표적을 발견한 이후에 30분 내에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3월 24일 날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은 1시간 51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017년에 했던 비슷한 방식으로 미사일도 쏘고 했었는데 그때는 뭐 거의 즉각이든 아니면 6분 뒤든 빨리 했는데 좀 이번에는 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좀 늦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는 지적이 이게 이제 각 군별로 역할이 좀 나뉘어 있습니다. 탐지, 추적, 경보 이거는 공군이 맡고 있고 대응 사격, 미사일 사격 네. 이거는 육군이 맡고 있고 이렇게 각자 좀 하다 보니까 육해공군 미사일 방어 체계의 통합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죠. 3월 25일 다음 날 국방부 장관의 현장 지휘하에 F-35A 28대를 동원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이 있었습니다. 쫙 줄 서갖고 이렇게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이름대로 좀 뜨진 않고요. 네. 이게 이제 최대 무장을 장착을 하고 활주로 해서 밀집 대응으로 이륙 직전까지 활주를 하는 건데요. 이제 만약에 그 상태에서 이륙을 하면 사실 거의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되는 그 정도의 이제 무력 시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사전에 조율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같은 날 같은 기종의 전투기를 이용해서 미 공군이 알래스카에서 또 같은 훈련을 했어요. 한미가 같죠? 우리가 예. 통하는 게 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러게요. 잘 통해요. 그래서 아일슨 공군기지 알래스카에 여기서 F-35A 전투기 42대를 동원해서 역시 엘리펀트 워크를 진행을 했고요. 요 앞서서 미 백악관이 이제 3월 24일 성명해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을 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미국은 사실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둔 게 바로 ICBM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 알래스카에서의 엘리펀트 워크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북한에 대해서 다양한 무력 시위도 하고 있고 또 이 탐지 수단도 계속 그 전에보다는 이 업그레이드된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은 이미 지난 1월 말에 진짜 미국의 희귀한 비행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방사능 탐지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컨스턴트 피닉스라고 해서 WC-135W라는 건데 원래는 이 기상 관측할 수 있는 특수 비행기인데 여기에 특수 장비들을 실어서 이 방사능 낙진이라든지 이 방사선을 탐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특수한 정찰기인데 이거를 이제 주일 미군 기지에 1월에 이제 배치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 별명이 뉴클리어 스니퍼예요. 그러니까 핵 탐지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건데 대기 중에 이제 미리자를 수집을 해서 실시간으로 핵실험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항공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치한 걸 봐서는 북한이 뭐 이제 ICBM도 쐈지만 뭐 4월, 5월 이 취기에 추가 핵실험 얘기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미국이 또 일찌감치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거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은 좀 빼고 요 나라는 요런데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크기는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지만 방공 체계는 전 세계 넘버 2로 꼽히는 바로 이스라엘이 있죠. 역시. 예, 이스라엘 아이언돔. 아이언돔은 사거리 4에서 70km 로켓하고 그다음에 155mm 포탄 요격이 가능한데 2012년 11월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서 그때 아주 유명해졌죠. 로켓 737발 중에 273발에 대해 격추를 시도했는데 245발을 요격했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그 확률이었고요. 성공을 한 거고요. 요격 미사일은 타미르인데 이 타미르가 레이더로 로켓이나 포탄을 감지하고 추적해서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15에서 25초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본게임 때도 다뤘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남은 500개는 왜 격추 안 했냐는데 500개는 떨어지는 지점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 부분 뭐 제외를 했다 뭐 이런 말씀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 방공망 만들게 된 계기 거기 솔직히 많죠?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있잖아요. 사방이 적이라고. 이거 참 무슨 일이 아닌데 예, 참 예. 거긴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 위협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레바논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중단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 유명하죠. 거기는 로켓 공격을 주로 이제 하는데 또 대표적인 이스라엘 앙숙인 이란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죠. 이란의 대표적인 탄도 미사일 중에 샤브 계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노동 미사일 기술을 받아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샤브 위협에 대비해서 이스라엘이 개발한 게 이제 에로3 요격 미사일이고요.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고고도 방어 체계의 핵심이고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사드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말씀을 좀 들으면 들을 때마다 우리랑 정말 비슷하구나 하면 동질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 저고도는 아이언돔, 고고도는 에로. 그럼 우리 LSM은 뭐 중고도쯤 되는 거 아니에요? LSM과 대비되는 그 미사일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MD 체계에서 이제 사거리 40에서 300km 정도를 네. 담당하는 이제 중간 고도 탄도미사일 유격체는 데이비드 슬링이라고 해서 이 슬링이라는 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거 던지는 거 돌팔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슬링이라고 데이빗이 다윗이니까요. 다윗의 슬링이라고 자기네 참 어울리는 얘기죠. 골리앗을 상대로. 아, 그렇죠. 다윗의 슬링이란 건데 이게 성능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2017년 다국적 탄도미사일 방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개척상을 또 받기도 하는 등 참 묘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마법의 지팡이로도 알려진 이 다윗의 슬링이라는 것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일단 웬만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전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 때문인데 엘타사의 그 LLM2084 S밴드 A사 레이더로 적 탄도미사일을 포착을 합니다. 이제 40에서 300km의 거리 또 30에서 50km의 고도 내로 들어오는 미사일을 파괴를 하는 거고요. 중국의 이제 둥펑 15 그리고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그리고 시리아의 카이바르 1, 이란의 파테 110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다수 보유한 유명한 스커드 B 이거를 다 막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패트리엇 3하고 이제 비슷한 급인데 훨씬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죠. 근데 보면 하여튼 그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는 우리가 정말 다층 방어 체계 계속 얘기하지만 가장 낮은 적에 아이언돔 그 전에 이제 그보다 더 짧은 이제 아이언 빔이라고 이제 레이저 광선으로 요격하는 것도 이제 개발됐다고 하는데 그 아이언돔 그다음에 데이비슬링, 에로2-3 뭐 이렇게 다층 방어망을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아이언돔이 우리 철의 지붕 아닙니까? 네. 말 그대로 경기장 도움 경기장 다양한 미사일들로 이 철의 지붕을 도움을 구축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이스라엘보다는 좀 중심은 길지만 이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장사정포 위협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 우리한테 상당히 위협적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한 이러한 이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탄생 비화, 히스토리 아십니까? 인구약 900만이 작은 나라에서 글로벌한 무기가 만들어지기까지 큰 역할을 한 아이언돔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숨겨진 이야기 지금부터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수십 발의 로켓포가 날아오자 평온하던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곧이어 대피를 알리는 공습 경보가 울리고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여유롭게 카페 테라스에 앉아 레몬 민트 한 잔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 이 배짱 좋은 사람은 누구? 바로 국방부 조사개발국 국장 다니엘 골드 준장인데요. 그가 이렇게 한가로이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데는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철 지붕 아이언돔이 지켜주고 있어서죠. 그런데 이 아이언돔이 다니엘 골드 준장의 집요함으로 탄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가 아니었다면 아이언돔은 세상에 등장하지 못했을 뻔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언돔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본방야사에서 확인하시죠.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주변국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사라진 민족이 갑자기 들어와 나라를 세워버렸으니 주변국들이 달갑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가자 지구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는 이스라엘을 향해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부터 10년간 무려 80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기로 했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장단체는 하마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4000여 발의 폭탄을 발사한 무장단체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국민 44명이 사망했고
25만 명 이상이 공격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공격 위험에 시달려야 했던 이스라엘은 무장단체에 맞설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하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뿌리 뽑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한 수뇌부는 원점을 타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개발국 국장으로 다니엘 골드 준장이 임명되면서 상황은 반전되는데요. 어차피 원점을 타격해도 무장단체는 끊임없이 나오니 민간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 주장한 것이죠. 수뇌부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그는 MD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직접 보여주면 그들의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몇 달간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개발 초안을 짜기 시작했고 하면 할수록 승산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2005년 3월 계획안을 완성한 그는 이스라엘 방선업체 라파엘의 최고 책임자였던 일란 비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비란, 단거리 MD 시스템 같이 만듭시다. 갑작스런 제안에 비란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개발국장으로부터 무기개발 제안을 직접 받는 건 매우 드문 일인데요. 국방부 내 결재란을 거쳐야 하지만 규정대로 절차를 다 거쳤다간 MD 개발은 시작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죠. 그의 진심 어린 호소 덕분이었을까요? 라파엘 핵심 기술자들은 골드 준장과 함께 공범이 되기로 결심하고 2007년 본격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중동 바닥에서 반세기를 버티며 갈고 닦은 기술력과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페레츠 장관은 총리에게 보고해 최종 승인을 받아내자 제안합니다. 이제 남은 건 총리를 설득하는 일뿐. 개발비가 비싸다. 완성하는 데 10년도 넘게 걸릴지도 모른다. 미국산 무기를 들여오면 되는데 굳이? 골드 준장의 열정 넘치는 발표와 페레츠 장관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단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계획은 총리의 결재란을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사실상 개발을 그만두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골드 준장이 아니죠. 라파엘에 연락해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 요청합니다. 수뇌부의 싸늘한 반응과 매몰찬 투자 지원 거부는 오히려 개발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그 사이 미사일 방어체계 이름도 지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집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뜻의 아이언돔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 이름이 최종 승인을 받아 이스라엘 단거리 MD 시스템 이름으로 결정되었죠. 2009년에 들어서 아이언돔 초기 모델이 완성되었고 그해 이스라엘 MD 개발을 돕겠다고 한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아이언돔 개발은 더욱 탄력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2011년 3월 최종 완성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골드 준장의 추진력과 집요함, 라파엘사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아이언돔이 신고식을 치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집중 포격으로 고통받던 베르셰바에 실전 배치된 아이언돔은 하마스 로켓을 정확히 격추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3년 뒤인 2014년 가자 전쟁에서 아이언돔은 1200개가 넘는 하마스 로켓을 무력화시켰고 요격률 90%를 기록하며 강철 지붕으로서 그 능력을 입증하는 데 성공합니다. 골드 준장은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지만 2012년 아이언돔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 장관상을 받게 되죠.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소신대로 움직인 골드 준장이 없었다면 아이언돔은 개발되지 못했을 텐데요. 골드 준장의 애국심으로 탄생한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 포탄에서 크루즈 미사일, 드론 등으로 확장돼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철 지붕으로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스라엘 이 아이언돔을 모델로 개발 중인 게 있는데 앞서도 수차례 언급되고 LAMD. 네. 자, 요거 이제 제대로 한번 파보죠. 네,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제 LAMD인데 LAMD는 Low Altitude Missile Defense 야구입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 장사정포 방어가 이제 주목적인 거고요. 고도는 10km 이하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아주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도 필요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그걸 목표로 한다고 그럽니다. 보면 그 미사일이 원래 그 원형이 해궁이라고 함정에서 날아오는 적 대한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그 함정용 요격 미사일을 만들어서 배치 중인 게 해궁인데요. 이 해궁을 토대로 개량을 한 게 바로 LAMD에 사용되는
미사일이라고 하고요. 우리 수도권 입장에서 사실 가장 위협이 되는 거는 물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도 있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장사정포 포탄이 훨씬 많이 떨어질 확률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장사정포가 DMZ 인근에만 한 1,200여 문 이상이 깔려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을 위협하는 게 한 340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최대 사거리 54km인 170mm 자주포, 이 곡상포라고도 불리는데 굉장히 긴 포신을 가진 그런 자주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대 사거리가 한 64km인데 개량형 70km 이상 되는 240mm 방사포 다연장 로켓이 있고요. 이 두 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군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맥시멈으로 최대 퍼부을 때 1시간에 뭐 10,000발 이상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통계도 있습니다만 이건 워스트 케이스입니다. 최악의 경우. 예. 눈에 보이는 데는 다 떨어지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나도 이론상 이제 다연장 로켓 같은 경우는 뭐 최대 22발을 한꺼번에 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분석도 나오고 그러는데 LAMD가 완성이 되면 서울 전체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시설이라든지 인구 밀집 지역, 군사시설 이런 데는 그야말로 도움 형태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그럼 LAMD는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LAMD 한 개 포대는 이제 요격탄 발사대 혹은 발사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A사 기술이 적용된 다기능 레이더, 또 교전 통제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해당 포대는 이제 대포병 레이더와 연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방사포 같은 이 장사정포를 통해서 로켓을 발사를 하면 대포병 레이더가 이걸 탐지를 먼저 해가지고 교전 통제소로 정보를 보내게 되고요. 교전 통제소는 이제 다기능 레이더로 해당 로켓을 표적으로 식별을 해서 추적 정보를 요격탄에 전달하는 거죠. 그럼 요격탄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비행하다가 내장된 탐지기를 켜서 정확한 표적 위치를 파악한 후에 추격해서 격추를 하게 됩니다. LAMD의 이제 표적 파괴 방식은 직격 방식이 유력하고요. 북한이 이런 경우에는 방사포 로켓에다가 만약 핵물질이나 생화학 물질을 탑재하더라도 바로 이제 열 에너지를 통해서 태워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예. 뭐 북한의 로켓탄이나 이게 한 발 날아오면 두 발을 사서 안정적으로 맞추는 이제 그걸 추구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발사대 하나에 미사일 수십 발이 들어가는데 최대 100여 발에 달하는 방사포탄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하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합니다. 예. 근데 개발해서 실전 배치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올해만 들어도 정말 심해서 이거 빨리 뭔가 좀 미사일 방어체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올해 일단 탐색 개발을 거치고요. 2030년대 초반까지 개발 완료 후에 실전 배치 전력화하자 이제 이런 게 예정인데 사업 총 예산은 2조 8,900억 원이나 됩니다. 올해는 이제 연구 개발 착수 예산으로 189억 원이 반영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LAMD형 모듈형 레이더하고 그다음에 KA 밴드 탐색기 등등 이제 개발 기간 동안 확보한 기술을 이제 천궁 블록 2에 또 확대 적용할 그런 예정도 있고요. LAMD 한 개 포대에는 128발 이상의 요격 미사일을 장전을 해야 되니까 요격탄에 사실은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많이 만들어서 좀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아이언돔 같은 경우도 이게 육상형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함정 탑재용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LAMD 미사일이 또 뭐 함대 공 혹은 뭐 지대 지, 공대 공 이런 버전 등으로 우리 군의 좀 표준 미사일이 돼가지고 각종 파생형 개발을 추진하면 비용도 절약하고 그만큼 또 방어력도 또 갖추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죠.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한국의 미사일 방어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뤘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정말 다양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사일 요격에 대한 회피 능력도 향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서 정말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형 아이언돔, LAM도 좀 더 앞당겨서 개발할 필요가 있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가성비를 따지면 레이저 무기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무기에 좀 더 많은 예산, 인력을 투자를 해서 그 개발을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력히 건의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영상 함께하는 분들 그렇지! 네. 이러면서 옳소! 막
얼싸기났지 유용원 뭐 이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방공망이란 거는 왜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은 그 대공포들이 막 하늘을 뒤덮는 그렇죠. 이렇게 막 서치라이트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막. 근데 진짜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레이저의 경우에는 사실 조준만 제대로 하면 안 맞을 수가 없거든요. 광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저로 저는 하늘을 그렇게 뒤덮는 대공포처럼 이렇게 그렇게 뒤덮어버리고 레이저가 충분히 강력하게만 하면은 거의 모든 걸 다 막을 수가 있거든요. 번쩍 한 번이면 일단 끝나는 격추죠. 거죠. 무조건 격추죠. 힘만 세면 되죠. 예. 힘만 세면 출력이 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이러면 말 그대로 아이언돔 같은 그런 구조물에 가까운 느낌으로 방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그것도 생각을 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레이저 그거 되기만 하면 완전 게임 체인저네요. 레이저가 뭐 원쌤하고도 전에 얘기했지만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조금씩 극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투기에도 실른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스타워즈 되는 건데요. F-35에 이제 공대공 미사일 유격용. 크기랑 출력 뭐 이런 문제인데.